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의 한계점을 좀 측정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신분 사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의 이제 GDP 저성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 테니까.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의 수출흑자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수 자체도 먼저 수출이 되고 난 다음부터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한 국가인데, 문제는 이제부터 보호무역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GDP 저성장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조업에서 베이비 부모들이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의 최대 정치 경제 계층 이 계층은 베이비 부모입니다. 이거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제가 제조업을 대단히 싫어하는 이유가, 제조업은 당장 돈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서 잘리면은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사무직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로 자영업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세대들이 30년이 지나도 최대 경제 인구 계층이 됩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은 부동산 떨어질 서울권 부동산은 거의 떨어질 일이 없을걸요? 이쪽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렇다고 이전 세대처럼 원래 부동산이란 게 젊은 층이 몰리는 곳이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또 이제 근처에 관련된 일거리 같은 게 생기고 신규 산업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새로운 부동산 돈 많은 지대가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대가 너무 적어서 그게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것은 제조업으로 수렴하게끔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가한 사업만 하는 거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사업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회가 경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포지티브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이마트나 이런 데 대형마트의 휴업을 일요일에 하게끔 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거 사실 폐기율이 한 50% 되거든요. 요 피해 고스란히 일반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거 폐기율이 한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평생 노동자 계층 양산하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 LG엔솔이나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0년 뒤에 내가 만약 그 회사를 나와서 살 수 있냐 했을 때 그것들이 불가능하게 될 건데, 30대까지만 끌어도 앞으로 그냥 여기서 뭘 더 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연봉이 이만큼 높은 거는 애매해요. 다섯 번째, 한국은 지식 생산국, 기술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활용국, 기술 활용국입니다. 이건 자유로운 민간이 있어야 가능한, 기술, 문화, 예술로 넘어가야만 가능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어때요? 제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공업 기반으로,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방식인데, 그것도 이제 비효율이 극대화되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죠. 이게 보통 사회주의가 좋아하는 게, 과학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면 사회주의 이상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R&D 비율을 코스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때려박는 시스템이거든요. 요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한국은 인구 증가가 꺾인 감소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VC들이, 이 감소 사회에서는 글로벌 VC들이 한국 내수에 투자하지 않아요. 한국도 지금 문제 보면 삼성전자만 그냥 픽만 하고 나머지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글로벌로 투자를 해도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만 투자합니다. 이 뜻은 신규 스타트업이 나와도 글로벌급 스타트업이 아니면은 도저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IT나 이런 쪽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제조업이랑 은행권 관련된 데이터 센터 운영 일자리만 있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한국에서는 그 개발자 경력을 쌓으면 바로 그냥 외국으로 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제조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량과 장비로 경제를 돌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이 따라가는데, 이 경우 GDP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 부양 정책을 진행할 겁니다.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양적 완화가 아니더라도 소비 부양 정책은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한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양적 완화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소비 부양 정책은 계속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부터 손실을 나누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생존 경쟁이 더 하드해질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자적 계층부터 손실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건 정치, 경제 최대 계층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손실을 나누는 게 진짜 어렵고 어떻게든 정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시위가 될 겁니다. 2023년 10대 부모는 40대고 20대 부모는 50대입니다. 뭐 50대 후반 정도 되죠. 베이비 부모가 많을 경우 50% 이상 캥거루족도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뜯어먹는 거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20대의 불평등은 유지될 것이며 부모가 어디에 사는가로 신분이 되고 중산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대 어려움은 정부도 이해하고 청년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 다수 계층인 40대, 50대가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뜯어먹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까지 이 청년 세대의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실을 나누는 사이로 정부의 돈을 얼마나 뜯어먹는 싸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 통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게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세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부 돈을 뜯어먹느냐.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소득으로 버는 세금도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베이비 부모나 X세대 둘 다 공통적으로 연금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20대는 원래 힘들어. 그래서 소비 부양 정책으로 노인과 청년 둘 다 힘들어지는데 노인도 앞으로 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청년을 뜯어먹게 됐죠. 재정 안정과 베이비 부모 부양을 위해서 청년 세대의 희생을 방치하고 빨대를 확대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즉 제가 전에 말했듯이 직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노동으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건 이제 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높아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국가들을 봤던 것처럼 고령시대 연금은 다시 소비부양 정책 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화폐가 녹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노동의 가치는 더 떨어져요. 지금 10대가 20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20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가. 이건 일본으로도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성장률을 되돌려 이익을 나누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뭐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부가가치 사업을 주력으로 키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30년 동안 베이비 부모들에게 그런 위협을 줄 일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은 장기적으로 태보를 막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다수 정서를 보면은 한국이 이거를 어쨌든 문화적, 사회적인 뭐 정치적 의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나올까 싶으면은 다수 정서를 보면 한국은 부동산 사회입니다. 부동산의 신분 상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S&P 5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노후 보장 용도이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 배치를 할 때 부동산은 교육 문제가 되어 이사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 부동산은 직주 근접의 문제지만 40대는 학교 문제, 50대에겐 자산이 되고 60대에는 병원 근처가 돼요. 즉 부동산은 코인이랑 같아요. 젊은 층의 코인이 노인들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르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실사용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코인 가격, 주식 가격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올리길 바랄 건데 이 부동산과 코인과 주식의 차이가 뭐냐면 부동산은 임대료가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근처에 임대료. 그래서 수익형도 됩니다. 실물 경제가 속하는 건 GDP에 속하는데 아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부동산에 속합니다. 뭐 실물 경기랑 부동산에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면 실물 경기가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실물 경기랑 부동산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실물 경기가 망가지고 있는데 나는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끝까지 간 게 아르헨티나고 이 체감 경기는 정치적 이슈가 됩니다. 대부분 40대, 60대 다수의 체감 경기가 돼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뭐예요? 최대 정치 인구 계층이죠. 그래서 언젠가 부동산을 안 올렸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이걸 주택연금으로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하는데 주택연금을 하겠어요? 아니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지. 그래서 세무사가 뜰 겁니다. 더 많이 뜰 거예요. 지금도 떠 있지만은. 그래서 이들에겐 GDP가 아니라 부동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3분기 내내 실물 경기가 개선이 돼도 경제가 말한다는 여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40대, 60대는 청년층에 관심이 없어요. 20대는 원래 힘들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재건축을 제외하고 추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특히 직주 근접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도쿄나 토론토처럼 베이비 부모에 독립하는 청년 세대에게 부동산이 필요해지는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베이비 부모는 오래 살수록 1인 가구 늘어날수록 부동산 수요가 더욱 늘어납니다. 고부가가치 기업은 서울 주변에 몰려 있거든요. 이게 청년층이 가야 되는 영역인데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플러스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걸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모들은 그걸 환호할 겁니다. 학교 수요는 실버타운 수요로 전환되는 걸 고려해도 아무리 봐도 이건 결국에는 서울이에요. 경기 침체 후 단기적 부동산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부동산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다시 소비 부양 정책 단계로 넘어갈 테니까. 왜? 이 베이비 부모들이 그 정권을 지지할 테니까. 그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뻔해요.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그리고 이걸 알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는데, 기록이 증명하는데. 여기 서울권 부동산은 저출산이 되어도 수요가 많을 거예요. 이거 베이비 부모 자식 세대들이 또 독립해가지고 새로 수요를 요구하니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더욱 수요가 많을 겁니다. 서울의 부동산 공급의 한계는 근데 명확해요. 재건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고 정부는 고령화된 베이비 부모를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고 세금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소유 부동산을 한국에 있을 거면 어떻게든 구매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즉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할 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방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소멸이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방에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이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국제결혼은 약간 지방의 국제결혼은 다른 의미거든요. 국제결혼이 은근 지방이 많아요. 이게 많은 이유는 미국도 같은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인데 남편 같은 경우가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지방에 혹은 거기에 그 자기의 수익 기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 도시로 전부 여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의 없거든요.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시댁에 모시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국제 결혼은 그게 가능해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황혼 이혼을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 논리니 어쩌니 하는 거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방 국제 결혼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민을 받는 것도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게 될 거죠. 이건 양을 늘릴 이민이기 때문에 질인 자산가형 외국인은 서울에 몰릴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 그 지방에는 치안 공백지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양적 이민은 치안 공백과 이미 스웨덴, 독일 등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경찰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마피아 갈생 가능성을 확대시키는데 경찰 인력 증원하면 또 세금이 올라갔죠. 이걸 계속 청년층에게 강요할 거예요. 참고로 유럽의 마피아의 가장 주력 사업은 마약이 아닙니다. 불법 이민에 그냥 마약이 서브로 얹어졌을 뿐이에요. 이 방식은 각국에 이미 사전에 검증된 방식이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자살법을 일으키고 붕괴를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브로킹은 한국에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계나 조선족을 대상으로. 그래서 다만 이건 혐오를 주의해야 됩니다. 제조업 지대에 고용되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제조업에서 일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부동산 노동력을 채워주고 세금을 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MZ 하면서 전형화에서 일부 몇몇의 사례를 통해서 전형화의 사례를 보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줄어가지고 쓸 돈이 아예 없거든요. 소비도 줄었다고 통계에 나와요. 5년간. 근데 여기는 대책 없이 돈을 쓴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형화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있다면은 진짜 그 영앤리치로 젊은 세대에 잘난 그 세대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전형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전형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국인을 받는 잘못된 정책을 외국인 전체 혐오로 전형화해서는 안 됩니다.
40, 50대들이 20대의 어려움을 무시하면서 하는 방식이 지금 그거기 때문에 이것들로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과소비가 많다? 그러니 힘들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요. 과소비는 40, 5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MZ 하면서 세대 전체를 전형화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혐오하는 합리화일 뿐입니다. 혐오의 주장이 되는 이유는 약자이며 손실을 나눠주기 싫은 내로남불이며 착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혐오하는 건요. 우리는 전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무작정 양적으로 봤다 보니까 마약 범죄자,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늘어난다. 이거는 그냥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직관적 판단을 경계하고 소프트 데이터, 주변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변 경험, 직관으로 판단하는 게 전형화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행위이며 룰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적 완화, 부동산 공급을 줄이는 것 같은 정책을 계속 비판해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정에 휩싸이면 혼자 죽어요. 무엇보다 현실을 명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20, 30대 이 빚이죠. 이거 사실 미혼들은 집을 이렇게 무리해서 안 사요. 뭐 신혼들이 사요. 그리고 물린 거예요. 이런데 무슨 저출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올려놓고 당연히 저출산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거를 이래저래 여러 가지 선동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베이비 부모의 부동산은 30대 영끌족이 구매했습니다. 미혼은 부동산을 잘 사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결혼해라, 애 낳아라 하는 겁니다. 주택가점제와 부동산 공급이 주의자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합니다. 신혼부부는 서울에 부동산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여기에 팬데믹이 연결되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혼인을 미룬 사람들이 결혼하고 결국 어렵게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부부의 신혼부부 영끌은 다시 팬데믹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폭락한 지금 부동산을 영리한 30대들이 경매로 획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폭락했을 때 샀어야 돼요. 금리를 결국에는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금리는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을 사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출산율 급락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역관계에 있다는 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이 이전에도 소비가 2023년에도 소비가 감소했고요. 2017년에도 소비가 감소했어요. 근데 이 이전에도 소비가 감소했는데 20대 가구주가 이 이후에는 소득까지 줄었는데 소비가 늘었다고요? 전혀. 통계적으로는 20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기에 소비가 준 겁니다. 이거는 전형화의 전형적인 혐오입니다. 즉 MZ를 혐오하기 위해서, 뜯어먹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띄우는 겁니다. 베이비부모가 최대 정치 경제 계층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전혀 동정이 안 가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잖아요. 20대의 부모 세대. 그래서 베이비부모의 관심은 부동산뿐입니다. 우리는 20대 소득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올리는 소비 부양 정책을 비판합니다. 부모를 비판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룰을 비판하세요. 그리고 선거나 잘하세요. 40대, 60대와 세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더라도 실제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절한 생존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명확히 알고 자기 행동으로 만들어야 도달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면 절대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 탓을 하면 반쯤 도착하고 중요한 것보다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건 잘못된 노력입니다.